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남방정책, 신남방정책. 네, 이게 등장했는데 갑자기 이게 뭐냐 얘기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신남방정책 중요한 거다. 노무현 정부 때도 남방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다. 구상이 있었다. 이런 말씀하시다가 끊어졌어요? 그때는 동북아시대위원회라고 해서 한중일 초점을 맞췄었죠. 그때만 해도 중국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죠. 예, 2003년이니까 15년 전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전체 구상은 EU가 있고 미국 중심으로 한 아메리카가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를 하는데 아무래도 아시아는 한중일이 주요 국가니까 그 국가들을 먼저 하자. 근데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 3 그래서 아세안하고 한중일이 같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진보 정권은 계속 그 미국 일본도에서 좀 벗어나서 아시아를 축으로 하는 경제 공동체나 어떤 역내 구조를 만들자 이런 얘기 계속 있었어요. 실제로 생산으로 보면 이미 생산 공동체가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한국의 부품 첨단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부품 중간 부품이 되고 이제 아세안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값싼 노동력까지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제조업으로서는 세계 1위이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은. 그런데 그런 경제 블록이 있긴 한데 실제 그 블록 안에 국가들끼리의 공동체 의식이나 우리가 같은 영내로 묶여 있다는 의식은 사실은 유럽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는 그게 얕잖아요. 제가 동북아 공동체를 EU를 모델로 추진을 했었는데 금방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EU와 미국은 같이 소련이라는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EU가 건설되는 걸 도와줬잖아요. 독일이 아직도 미국에 의지하는 것도 그런 이유죠. 지금은 근데 중국이 안에 있어요. 독일 혼자 소련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 아시아를 보면 저기 안에 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안에 있으니까 이게 결성되는 걸 미국이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그 양자 동맹을 여러 개 만들어서 허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 동맹. 자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미일 동맹, 미일 동맹, 한미 동맹 이렇게 그러니까 필리핀하고 동맹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전체적인 아시아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걸 어떻게 보면 방해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이 AMF라는 걸 만들려고 그랬어요. IMF의 아시아판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방해를 했고. 근데 중국이 지금은 커져서 중국이 독자적으로 끌고 나가고 아시아로의 회기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동아시아를 놓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맞붙어 있는데 그럼 한국은 어떻게 살 거냐. 어느 쪽으로도 붙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십몇 년 전하고 다르게 중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졌는데. 그러니까 PPP, 그러니까 물가를 고려한 GDP로 보면 이미 세계 1위거든요. 그런 중국이 이제 아시아 경제권을 묶어서 자기가 과거 미국이 그랬듯이 아시아 경제권은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그거를 미국이 계속 해방 넣어왔는데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들링 스루라고 해서 그럭저럭 사이를 가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중국하고 미국을 빼면 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중국 편 들을 수도 없고 미국 편 들을 수도 없고. 그럼 이 나라들이 만일에 좀 더 협력이 강화되고 서로 통하게 된다면 함부로 못 건드릴 거 아니에요. 이 집단이 되면.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 빼고 우리끼리 모이자.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밑에 깔린 생각은 그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막 튀어나오잖아요. 포스트 차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단순하게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도 어느 정도 견제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힘 센 두 사람 빼고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잘 뭉쳐가지고 그거는 이제 풀이하자면 신남방 정책이라고 그럴듯한. 그리고 그거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이건 원래 참여정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있었습니다만 북방 정책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쭉 연결하면 러시아부터 남북한 아세안 그다음 인도까지 연결이 되는 종축이 생겨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1대1로라고 세계를 좌우로 쫙 연결해서 자기가 중국 중심 한가운데 있는 그림을 그렸듯이 우리는 이제 거기 대항한다기보다는 우리 나름의 그림을 그린 게 이제 위로부터 아래로 쭉 연결되는 그림을 그린 거에 그 부분이 가령 이제 자꾸 남차이나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도양에서 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랍 쪽거나 다 인도양에서 배가 오면 말레카 해협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 베트남, 필리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하고 부딪히는 데까지 지나서 오게 되니까 이 해양 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아세안 국가 입장에서도 그냥 중국이 들어갈 수는 없고 또 옛날에 중국한테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걸 아세안이 굉장히 잘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세안이 특징이 있는 게 10나라잖아요. 업수박까지 12나라인데 헤게모니 국가는 없잖아요. 과거에 식민지들을 다 겪어서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예,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가 크긴 큰데 근데 헤게모니 국가 없이 연합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해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모델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 이 지역의 경제 규모도 굉장히 크게 성장했죠. 그렇죠. 6억 3천만 명에 한 2억 2조 5천억 달러니까 한 4천 달러 정도. 근데 PPP로 하면 7천 달러 정도 됩니다. 1인당 GDP가. 근데 우리의 경험을 보면 1인당 GDP가 한 5천 넘어가면은 이게 경제 비약을 해요. 도약을 합니다. 그전까지 사실은 경제하려는 마음도 별로 없이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부가 쌓이면서 비약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아세안도 그런 단계에 도달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인도 아세안이 굉장히 빨리 중국처럼 빨리 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20대는 잘 모르겠지만 한 15년 전, 2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중국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랬죠. 네. 경제적으로도 무시하고 무시했고. 실제로 중국에 가보면 이 건물들이 크긴 큰데 어딘가 엉성했거든요. 네. 화장실에 물이 샌다든가 이랬는데. 근데 최근에 상하이나 최근에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 아니, 규모도 압도하고 있는데 뭐.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게 불과 10년, 15년 사이에 벌어진 것처럼 이 아시안 국가들도 그런 경제적 인계점을 지나가고 있어서 우리가 아시아 국가는 굉장히 무시하는데 10년, 15년 지나면 이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역사라는 게 참 재밌어서 5, 60년대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맞습니다. 그때는 아프리카가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예, 역전이 됐는데 다시 또 이 나라들도 다시 지금 깨어서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서로의 안보나 경제 면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거를 만들자라고 하는 구상이죠. 동남아를 무시하고 동남아인들에 대해서 인종차별하고 무시하는 거 이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럼 망합니다, 우리나라. 인권 차원에서도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이때까지는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이었다면 실제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실제. 경제적으로 또는 안보 면에서 이 나라들을 무시하면 우리나라가 고립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태까지는 동남아를 생산기지로 봤잖아요. 그래서 그쪽 노동자들을 사실상 착취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이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교류를 해서 서로 지킨다. 서로 이익을 본다. 이런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대등한 관계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렇고 혹시 이게 안보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까? 그럼요.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됩니까? 가령 이제 이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마찰이 일어나거든요. 아까 얘기한 말레카 해협 부근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접근을 하게 되죠. 한국은 한반도 때문에. 동남아시아 뭐 또 다들 똑같은 정도는 아닌데 중국을 굉장히 미워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왜 제갈량이 7종 7급한 게 다 동남아시아 가서. 굉장히 그리고 전쟁도 많이 했고요, 실제로. 그 침략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면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말레카 해협을 둘러싼 분쟁이 있고 지금 중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해양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선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해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미국도 맞닥지 않거든요.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근데 한국은 또 북핵 문제 때문에 이게 양쪽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양자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집단을 만들면 옛날에 왜 제3세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1955년에 반둥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모인 사람들이 저운 라이라든가 네루라든가 티토 뭐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3세계를 선언했고 그때부터 소련하고 미국이 함부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제 목소리를 내면서 국제적 위상이 올라갔던 것처럼 아시아에서도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그러나 양쪽에 끼이는 게 아니라 제 목소리를 내는 어떤 집단 이런 구상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구체적 정책 몇 가지 좀 소개해 봐 주세요. 지금 어떤 정책을 이 블록하고 하려고 하는 건지. 일단은 경제인데 특별한 것은 인도네시아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거든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군사 관계를 그러니까 방위산업 교류를 하는 거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우리나라도 방위산업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류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냐면 안보의 의미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단순하게 미국이나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무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마치 우리가 미국하고 유럽 사이에 무기 구매를 경계시키듯이
중국하고 미국 사이의 경쟁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예, 그럴 얘기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여전히 환상입니다만 철도로 왜 시베리아 통해서 유럽까지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거 예전부터 저도 그리고 이제 겁니다. 1대1로에서 일대라고 하는 거는 항구로 배로 해서 이제 인도양까지 쭉 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부분이 평화롭게 지켜지면 사실 우리나라 물동량이 65%가 말레카이아 물거치거든요. 그 특히 원유 이런 거는 다 글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권이 달려 있는 거죠. 방산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리고 그 외에 뭐 그때 나온 얘기로는 4차 산업혁명 뭐 얘기도 나왔는데 네, 그거 뭐 하겠다는 겁니까? 4차 산업이 뭔지 제가 아직도 몰라가지고 잘. 네, 사실은 뭐 인구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천재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꿈을 꾸는데 야 새만금 같은 데다가 아시아의 천재들 다 모아놔서 무슨 연구소 같은 거 만들면 어떨까? 아시아의 천재들이 한국에 올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없나요? 우리나라가 제일 그래도 살기가 1인당 GDP도 넘고 IT 망 잘 돼 있고 일본을 안 가고 우리나라에 오는 연구하기 이유. 좋고 일본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물가도 비싸고요 요즘 일본만큼이나. 그리고 아세안이 또 주목해야 될 게 평균 연령이 29살이에요. 굉장히 젊은 나라들이에요. 앞으로 굉장히 빨리 클 거라는 거예요. 중동도 굉장히 젊어졌어요. 네, 그 젊은 나라들의 젊은 인재들하고 교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4차 산업혁명이 뚜렷한 건 없을 거고요. 아마 인력 교류, 문화 교류 이런 것도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말들은. 예를 들어 중소기업 협력, 뭐 스마트시티 협력, 수자원 관리 협력, 교통과 에너지 협력. 뭘 많이 하려나 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세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메콩강이잖아요. 그 메콩강 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가 있고 특히 생태 문제는 같이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향후 한 4년, 5년간은, 우리 이전과는 다르게 이런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나 또는 아시아 국가들의 협정이나 이런 게 많이 눈에 띌 수 있다. 예. 네네. 그 첫발 찢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독일은 안에 혼자- 있어요. 독일 혼자 소련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 근데 지금 아시아를 보면 예. 저기 안에 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예. 중국이 안에 있으니까 이게 결성되는 걸 미국이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그 양자 동맹을 여러 개 만들어서 허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 동맹, 자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 미일 동맹, 미일 동맹, 한미 동맹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필리핀하고 동맹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전체적인 아시아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걸 어떻게 보면 방해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이 AMF라는 걸 만들려고 그랬어요. IMF의 아시아판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방해를 했고. 근데 중국이 지금은 커져서 중국이 독자적으로 끌고 나가고 아시아로의 회기를 선언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동아시아를 놓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맞붙어 있는데 그럼 한국은 어떻게 살 거냐. 예. 어느 쪽으로도 붙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십몇 년 전하고 다르게 중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남방정책, 뭐 신남방정책 네네. 네, 이게 등장했는데 갑자기 이게 뭐냐 얘기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신남방정책 중요한 거다. 노무현 정부 때도 남방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다. 구상이 있었다. 뭐 이런 말씀하시다가 끊어졌어요? 그때는 동북아시대위원회라고 해서 동북아시대위원회. 한중일에 초점을 맞췄었죠. 그때만 해도 중국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죠. 예, 2003년이니까 15년 전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전체 구상은 EU가 있고 미국 중심으로 한 아메리카가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를 하는데 아무래도 아시아는 한중일이 주요 국가니까 그 국가들을 먼저 하자. 근데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 3 그래서 아세안하고 한중일이 같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진보 정권은 계속 그 미국 일본도에서 좀 벗어나서 아시아이 잘 뭉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풀이하자면 신남방 정책이라고 그럴듯한. 예. 그리고 그거 이제 블라디보스톡 가서 이건 원래 뭐 참여정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있었습니다만 북방 정책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쭉 연결하면 러시아부터 남북한 아세안 그다음 인도까지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종축이 생겨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1대1로라고 세계를 좌우로 쫙 연결해서 자기가 중국 중심 한가운데 있는 그림을 그렸듯이 우리는 이제 대항한다기보다는 우리 나름의 그림을 그린 게 이제 위로부터 아래로 쭉 연결되는 예. 그림을 그린 거에 이게 그 부분이 신남방정책입니다. 가령 이제 자꾸 남차이나 남중국 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도양에서 배가 오잖아요. 그 아랍 쪽거나 다 인도양에서 배가 오면 말레카 해협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거기 베트남, 필리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하고 부딪히는 데까지 지나서 오게 되니까 이 해양 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아세안 굉장히 커졌는데. 그러니까 PPP, 그러니까 물가를 고려한 GDP로 보면 이미 세계 1위거든요. 그런 중국이 이제 아시아 경제권을 묶어서 자기가 과거 미국이 그랬듯이 아시아 경제권은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네. 그거를 미국이 계속 해방 넣어왔는데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들링 스루라고 해서 그럭저럭 사이를 가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중국하고 미국을 빼면 다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중국 편 들을 수도 없고 미국 편 들을 수도 없고. 그럼 이 나라들이 만일에 좀 더 협력이 강화되고 서로 통하게 된다면 함부로 못 건드릴 거 아니에요. 이 집단이 되면.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 빼고 우리끼리 보이자. 예,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 밑에 깔린 생각은 그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막 튀어나오잖아요. 포스트 차이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단순하게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도 어느 정도 견제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네, 힘센 두 사람 빼고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를 추구를 하는 경제 공동체나 어떤 역내 구조를 만들자 이런 얘기 계속 있었어요. 실제로 생산으로 보면 이미 생산 공동체가 있고 예.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한국의 부품 첨단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부품 중간 부품이 되고 이제 아세안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값싼 노동력까지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제조업으로서는 뭐 세계 1위고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은. 그런데 그런 경제 블록이 있긴 한데 실제 그 블록 안에 국가들끼리의 공동체 의식이나 우리가 같은 역내로 묶여 있다는 의식은 사실은 유럽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그게 얕잖아요. 제가 동북아 공동체를 EU를 모델로 추진을 했었는데 금방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EU와 미국은 같이 소련이라는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 EU가 건설되는 걸 도와줬잖아요. 예. 독일이 지금은 아직도 미국에 의지하는 것도 그런 이유죠. 네, 지금